안녕하세요. 열심히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요즘 서민들 살기 퍽퍽하잖아요.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릴 적에 꿈이 뭐였냐면요. 예쁜 인형도 멋진 왕자님도 아니었어요. 그냥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답니다. 왜냐면 저는 고아였거든요. 어머니가 누군지도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냥 원장님이 저의 어머니였고 아빠였으니까요. 그래서 살면서 무시도 많이 당하고 이래저래 수많은 차별을 견디다 보니 서러움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역시 고아입니다. 우린 만나자마자 통했어요. 아무래도 출생에 아픔이 있다 보니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바라볼 수만 있었으니까요. 사실 처음엔 남편이 고아인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 일하게 된 사무실 언니가 소개를 해줘서 만나게 됐거든요. 먼저 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고아원에서 한동안 지내다가 기숙사가 있는 건설 현장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요. 보통 건설 현장 하면 몸 쓰는 일만 생각하시지만 그 안에도 서포트해주는 역할이 많거든요. 저는 현장직 간이사무소에서 일을 돕는 시다 역할을 했어요. 정직원은 아니고 건바이 건으로 일을 돕는 업무였는데 어릴 적부터 눈치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금방 일을 곧잘 하니까 많이 불러줘서 현장일 자주 나갔어요. 그 중에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남자가 있었죠. 사무실에 자주 들락거리는데 일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사교성이 좋아 보이는 남자에 저보다 딱 3살 많은 오빠였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고 현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랑 나름 높은 사람들 소개까지 시켜주니 저도 일하는데 수월해졌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 같은 남자였어요. 꿈도 있어서 나중에 자기만의 인쇄소를 갖는 게 꿈이라고 했죠. 워낙 꾸밈이 없고 자신만만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서 저는 남편이 고아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고아원 원장님 도움으로 고아원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조금 인정받고 안정화되니까 고아원에 더 이상 있기도 눈치 보이고 아무래도 원장님 간섭이 심해져서 무리해서 고아원을 나오게 됐죠. 처음엔 참 무섭고 설레고 감정이 오묘했는데 사람이란 게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오빠랑 본격적으로 사귀면서 저만의 세상이 만들어지니까 그 나름대로 살만해지더군요. 그러면서 차츰 고아원을 잊게 됐고요. 하지만 워낙 없어 살아서 그런지 안정적인 남자에게 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오빠 말고 저한테 관심을 표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돈이 좀 있는 집 아들인데다 본사에서 파견을 나와서 사실 지금의 남편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괜찮은 위치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오빠라고 불렀던 남편에게 미안해 오빠. 근데 알겠지만 나는 고아라서 돈도 없고 무엇보다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우리 원장 선생님 은혜도 갚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포근한 가정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아무래도 안정적인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울면서 이별을 고했죠. 글만 읽는 분들이야 속물 같은 년이라고 욕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둘 다 저를 좋아해 주는데 한쪽은 현장에서 일용직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고 한 명은 본사에서 파견 나온 안정적인 일을 하는데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를 저는 선택했죠. 근데 제가 이별을 고하고 그 다음 날인가 남편이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사실 나도 고아야. 반쪽이 없는 사람끼리 서로 힘을 합치면 완벽하게 하나가 되지 않을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오글거리는 멘트인데
그땐 그 멘트에 깜짝 놀랐어요. 오빠가 고아인 것도 처음 알았고, 무엇보다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제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제가 흔들리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줬어요. 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해줬고, 무엇보다 행동으로 옮겨줬죠. 저랑 사귀는 내내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선물도 잘 사주고, 무엇보다 원장님에게 굉장히 잘해줬다는 거예요. 특히 제 마음을 움직였던 남편의 말이 있는데요. 원장님에게 인사를 하며,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해줄 건 없습니다만, 저도 고하고 부모님 사랑에 굶주려 있는 터라 이것 하나만은 약속 드릴게요. 평생 어른들을 내 어버이처럼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 말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남자를 발로 차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죠. 저랑 결혼 후에 남편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 경기가 나쁘지 않던 인쇄소에서 일을 하게 됐죠. 그래도 좋았어요. 솔직히 저도 양복 입고 폼내며 사는 남자보단 몸에 기름 좀 붙이고 손에 잉크 좀 묻히며 사는 남편에게 정이 더 갔으니까요. 무엇보다 같은 고아 출신이라 더욱 정이 갔어요. 남편도 그런 저를 좋게 봐줬고, 우린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첫째 아이도 태어났고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특히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 가게가 폐업하고 신장 개업하던 시즌에는 아주 정신없이 인쇄기를 돌리느라 남편과 인쇄소 사장님은 날밤을 샜죠. 아무래도 전단지를 막 찍어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인쇄소 사장님이 어느 특정 정당과 연결이 되면서 그 정당에서 생기는 행사의 일감을 따온 뒤로 하루 종일 인쇄소는 돌고 돌아야 했습니다. 덕분에 저랑 아들의 삶도 조금씩 나아졌죠. 바쁘게 살다 보니 고아원을 잊고 지냈지만, 원장님은 종종 우리의 만남을 궁금해하며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원장님은 저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둘이 서로 보듬고 아끼면서 살아야 해. 그리고 절대로 부모님 원망하면 안 되고, 그분들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원장님이 부모님처럼 느껴져서 고맙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버릴 생각도 없고 제가 입은 상처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텐데, 왜 원장님은 자꾸 날 버린 부모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궁금했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남편이랑 외식을 하기로 해서 원장님도 오랜만에 초대를 했죠. 다 같이 맛있게 고기를 먹고 나오는데 원장님이 저한테만 은밀하게 불쑥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초치낸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혹시나 힘들고 어려우면 꼭 날 찾아오렴. 원장님도 참, 제가 힘들면 왜 원장님을 찾아요? 이젠 제가 도와드릴 때 찾아뵐게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는 꼭 줄 게 있어서 그래. 어려울 때 날 찾아야 한다.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점점 더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된 입장에서 섭섭함에, 그리고 걱정 어린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믿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론 흘려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남편이 바빠지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니까 둘째도 생기고, 저는 아이가 하나 더 생기니까 그만큼 바빠지고 짜증은 늘어났죠. 대신 남편도 점점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히 대부분 부부가 그렇듯이 조금은 남편에게 소홀해졌네요. 그때가 저도 40대가 넘어섰고, 첫째는 이제 막 유아원에 들어갈 때라 정신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귀가가 너무 늦어지더니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여자의 촉이 확 오더군요.
이건 필히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느낌이 팍 온 거예요. 솔직히 남편이 굉장히 정에 굶주린 사람이거든요. 비록 몸은 좀 우락부락하고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말투나 행동이 거친 것은 있지만 부모님의 정을 못 받고 자라서인지 남에게 정을 좀 갈구하고 호소하는 편이고 누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홀딱 빠지는 스타일이라서 왠지 여자가 생겼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를 아는 언니네 집에 맡기고 당시 다니던 분식집 알바 자리도 며칠 휴가를 내고 남편이 퇴근 이후 뭘 하나 쫓아다녔어요. 처음엔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했는데 한 이틀 따라다니니까 금방 알겠더군요. 남편은 정확히 이틀 만에 바람이 난 여자랑 만나서 아주 좋아 죽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인지라 제가 아주 이를 아득바득 깔며 현장만 잡히면 바로 신고해버리려고 쫓아다녔는데 그날만 그런 건지 이상하게 현장으로 들어가진 않고 둘이서 아주 손깍지 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먹고 애정 표시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일단 사진만 싹 찍은 후에 증거로 모아놨죠. 이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집에서 화를 냈다가 삭혔다가 혼자서 생쇼를 하고 있는데 문득 원장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혹시나 힘들고 어려우면 꼭 날 찾아오렴. 그래서 원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며 힘든 이야기를 했더니 원장님이 다독거려 주시더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혹시 니네 경제권 누가 있니? 남편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 사건으로 이혼 같은 건 하지 말고 경제권을 달라고 해. 네 남편은 착해서 오히려 미안해하며 줄 거야. 나도 계속 지켜봐 왔으니 나도 네 남편 성격 잘 알잖니. 이참에 주도권을 갖고 너가 잘 케어하면 너네 둘은 오래 살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고 우리 형편에 누가 돈을 관리하면 어떠랴 이런 생각에 방치 아닌 방치를 했었는데 이참에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둘째가 유아원 들어갈 때까지 여기서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동안만 더 버티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남편한테서 경제권을 가져와야 하는 터라 그날 이후로 남편 바람피는 증거를 좀 모은 다음에 바로 사진을 들이밀었죠. 당신 아주 재미 좋구만. 아이 둘에 마누라까지 있는 사람이 어디서 이런 여자랑 놀아나?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가 다 조사해보고 확인까지 해봤어. 당신 나 고아라고 무시하는 거야? 서로 합치면서 하나로 잘 살자며. 그러더니 다른 여자랑 그러는 게 약속 지키는 거야? 제가 막 쏘아 붙이니까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어차피 남편하고는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해보니 그 여자가 화류계 쪽에 있는 여자라서 순진한 남편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접근했던 거였어요. 굳이 나쁘게 말하자면 꽃뱀 같은 여자였죠. 여자가 대놓고 달라드는데 남편이 눈 뒤집어진 거라고 믿었더니 그나마 마음이 덜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최대한 내색 안 하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몰아세우니까 남편이 싹싹 비는 거예요. 정말 그 덩치에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보는 제가 다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살살 달래가며 경제권 이야기를 꺼냈더니 남편은 다 가져가. 대신 이혼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줘.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통장이란 온갖 증명서는 다 제게 넘겨줬어요. 처음엔 좋았죠. 하지만 여기서 남편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됩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적더군요. 물론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액수가 적으니 마치 어디로 몰래 삥땅 친 게 아닐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야, 그동안 열심히 모았잖아. 거의 쓰지도 않았고.
당신이 술, 담배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돈이 왜 없어? 사기라도 당했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말이야. 그때부터 뭔가 스물스물 기분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혹시나 남편이 도박을 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나 몰래 또 여자라도 만났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과 증거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 몰래 봉사활동을 하고 있더군요. 참 이상하죠. 바람 피는 것만 봤을 때는 천하의 나쁜 놈인데 또 이렇게 천사의 얼굴로 봉사활동을 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보면 내 남편 같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봉사 대상이 아주 정해져 있더라고요. 바로 독거노인들이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짐작은 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남편은 항상 부모님의 정을 그리워했거든요. 특히 남편이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남편 강보에 들어있던 작은 브로치가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남편의 어머니, 즉 저는 얼굴도 본 적 없는 시어머니가 증표로 남겨놓은 낡은 브로치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걸 평생의 갑오처럼 애지중지하며 어머니를 그리워했거든요. 그 정도로 부모님의 정을 그리워한 사람이니 독거노인이나 혹은 어른들에겐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저 몰래 봉사활동을 하는 줄은 몰랐죠.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숨길 일도 아니고 왜 나 몰래 했어? 에이, 괜히 생활비 쓴다고 할까봐 그랬지. 당신 나 몰라? 나도 같은 마음이고 같은 고아 출신인데 내가 당신 마음 모를 것 같아? 이런 건 나한테 알려줬어야지. 바람 피는 걸 숨기지 말고.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이젠 당신이 경제권 가지고 있으니까 편한 대로 해. 봉사활동 가서 돈 쓰지 말라면 안 쓸게. 근데 대신 다른 동네 계신 김씨 할머니는 생활비를 좀 드렸으면 해. 김씨 할머니? 그게 누군데? 솔직히 남편이 콕 집은 할머니가 계셔서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끊으려곤 했어요. 왜냐고요? 그 할머니가 남편에게 꽃뱀을 소개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얼굴이나 볼 겸 찾아갔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남편이 평소에 말하던 어머니 모습과 너무 똑같았거든요. 남편은 항상 입버릇처럼 본 적도 없는 시어머니 얼굴과 행동을 말하곤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 앞에 계셨다면 아마 이런 모습일 거야. 그치? 이러면서 이런저런 모습을 저에게 설명해줬는데 바로 김씨 할머니가 딱 그렇게 생겼더군요. 저도 너무 놀랐는데 무엇보다 행동도 너무 기품있고 학식도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 연세에 소위 대학물을 드신 분이시더군요. 남편 잘못 만나 사기당하고 자식들은 이민 가버리고 소식 끊겨서 작은 방에 기초수급이랑 폐지 주운 돈으로 사시고 계시다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고 지금도 공부를 하신다며 주원 중고책으로 공부를 하실 정도로 올바른 분 같으셨어요. 처음에 그런 분을 의심한 제가 나쁜 년이 된 기분이었죠. 자초지종을 들은 김씨 할머니는 내가 사람을 잘 볼 줄 몰랐네요. 워낙 친절한 아가씨에다 자기 가게 홍보물 찍어야 한다고 하길래 우리 아들이 인쇄업을 하니까 소개시켜준 건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이러시는 겁니다. 김씨 할머니는 계속해서 남편을 우리 아들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되게 다정하게 남편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이 할머니를 꽃뱀 소개시켜준 할머니라고 뭐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남편이 상상하는 어머니랑 닮아서 좋아해야 할지 좀 헷갈렸지만 어쨌든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남편이 잘 따르는 할머니인지라 저도 점점 그 할머니에게 잘하게 됐어요. 게다가 어찌나 말씀을 조곤조곤 조리 있게 잘하시는지 그 당시에 대학 다니실 정도면 학식이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그 할머니가 저에게 다정하게
남자들이란 저렇게 철이 없다. 너가 좀 이해해. 나한테 봉사활동은 그만하라고 하고 더 어려운 노인들 돕고 그러렴. 혹시 부족하면 나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내 이름으로 땅이 좀 있으니 내가 나중에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이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참 난감하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독거노인 재산 노리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난감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혹시 그런 느낌으로 보이나?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절대로 바라는 게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 같아서 모시는 거예요. 알어. 그러니까 남은 거 준다는 거야. 내가 남편 엄마랑 비슷하다며. 나도 남편한테 다 들었어. 내가 많이 닮았나 본데 그래서 친엄마처럼 해주고 싶어. 나도 받았으니 돌려줘야지. 내가 죽을 때 땅을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자식 새끼들은 해외 나가서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이 땅이라도 주려고.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조금 놓이고 할머니에게 슬슬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슬쩍 땅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 난 땅이 있는 줄도 몰랐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당신한테 한 걸 보니 당신이 마음에 들으셨나 봐.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김씨 할머니도 챙겨드리고 남편을 도와 자원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경제 사정이었지만 저도 남편도 부모님 안 계시는데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씨 할머니가 근데 우리 아들은 친엄마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야? 뜬금없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고아원에 버려진 남편 강보에 들어있던 시어머니의 브로치 이야기를 했더니 김씨 할머니가 그걸 좀 볼 수 없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집에 있던 걸 보여드렸죠. 김씨 할머니는 그걸 물끄러미 보시더니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거 너무 흔하잖아요. 싸구려라서 비슷한 것도 많고요. 아니, 그래도 여기 이 부분이 있잖아. 이 끝부분 모양이 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검은색이 아니라 불에 그을린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니야. 원래 디자인이 아니라 불에 탄 거네. 아마 불 속에 있었나 보구만. 이러시는 겁니다. 솔직히 누가 봐도 검은색이 벗겨지거나 세월 때가 묻은 것 같은데 김씨 할머니가 불에 그을렸다고 하니까 옥신각신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다고 대충 대답하고 넘어갔죠. 그 사이에 세월도 지나고 이제 첫째도 대학에 들어가고 둘째는 중학교 입학을 했었죠. 이제 애들도 다 키운 것 같고 조금은 마음의 여유도 생겼지만 저도 나이를 먹으니 점점 갱년기에 우울증도 좀 오고 아무튼 이래저래 싱숭생숭할 때였어요. 남편 인쇄소도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힘들었던 때인지라 아무래도 봉사활동 나갈 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됐죠. 그래도 그 사이에 복지 상황이 좋아져서 어느 어르신은 나라에서 잘 케어해주기도 했고 또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생겨서 남편이랑 저랑은 예전부터 관계를 맺어오던 김씨 할머니 외에 두세 분 정도만 돕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그분들을 봐온 터라 언제나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는데요. 첫째는 그래도 말도 잘 듣고 책임감이 있어서 항상 묵묵히 봉사를 하는데 둘째는 누굴 닮아서 그런지 뺀질뺀질하고 장난만 치는 게 영 못 믿어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불쑥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김씨 할머니 너무 이상해. 뭐가? 나만 보면 싱글벙글 웃는데 되게 기분 나빠. 인상 쓰는 할머니보다 낫지 뭘 그래. 아니, 웃는 게 꼭 무슨 마귀 할멈 같아. 그렇게 말하면 못 써. 아빠한텐 친어머니 같은 분인데. 아니, 그리고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되게 경망스러워. 말하는 게 쓰레기 같아. 야, 너 말 조심해. 아빠가 들으면 너 혼나. 아니, 진짜라니까. 엄마 아빠 없을 때는 혼자서 누구랑 통화할 때 보면 엄청 욕도 하고 저질이야. 너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욕 안 해? 할머니도 친구랑 통화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이러면서 아들을 나무라긴 했지만 솔직히 할머니가 좀 입이 점점 거칠어진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총기도 예전만 못하고 우리가 편해지니까 더 그러시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외국 나가 있던 자식이 돌아와서 김씨 할머니 속을 뒤집어 놓은 터라 많이 힘드셨거든요. 열병을 한번 앓고 나선 많이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도 괜히 우울해지고 그냥 세상 사는 게 싫어져서 남편을 붙잡고 화를 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니까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내가 그렇게 미워? 내가 왜 미운데? 내가 뭐가 싫은데? 왜 날 다 무시하는데? 난 요즘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 이러면서 우니까 남편도 미안했는지 저를 안아주더군요. 하긴 남편은 제게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제 얼굴 이쁘다고 싹싹하다며 절 감싸줬죠. 다만 처음에 멋모르고 바람피다 들킨 걸 미안해했을 뿐입니다. 우울해지니까 저도 엄마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갔죠. 그리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며 펑펑 울었더니 원장 어머니가 한마디 또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딱히 해줄 건 없고 나중에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게 뭔데요? 나중에 알게 돼. 어서 가렴. 그때만 해도 그게 뭔지 모르니까 원장 어머니도 그냥 나이가 드셔서 엄청 감정이 울컥하시나 보다 했죠. 생각해보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주름도 자글자글 하신데 저 먹고 살기 바쁘니까 눈치를 못 채고 있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이라도 손을 더 잡아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되네요. 왜냐면 그렇게 원장 어머니와 헤어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거든요. 참 저는 복도 지지리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는 여자였어요. 유일하게 저를 사랑해주던 원장 어머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실 줄 알았다면 더 잘해드릴 걸, 더 찾아뵐 걸, 온갖 후회와 눈물 속에 매일매일 보냈습니다.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애들은 애들대로 살고 남편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자기 일을 하는데 그냥 괜히 다 미웠어요. 갱년기 보낸 여자들이라면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냥 다 밉고 짜증나고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고 이젠 여자로서 난 뭔가 싶고 게다가 의지하는 원장님마저 돌아가시니 너무나도 슬프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봉사활동도 이젠 다니기 싫다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사는 게 재미없고 나도 즐기며 살고 싶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그래 이제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돈으로 차라리 우리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애들한테 좋은 것도 사주자. 등록금도 나가니까 빠듯했는데 이젠 우리도 조금 여유 있게 살자. 그 말에 저도 빙그레 웃었죠. 이젠 날 위해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때 김씨 할머니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나 아무래도 아들 진짜 엄마를 찾은 것 같은데. 그 말에 이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함께 김씨 할머니가 말씀하신 동네 노인정으로 갔는데 정말 참한 할머니가 웬 중년의 아줌마랑 함께 있더군요. 그 아줌마는 사설 복지기관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더니 예전부터 김씨 할머니 부탁으로 우리 남편의 친엄마를 여기저기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찾아냈다는 거라며 할머니 한 분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상상했던 외모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기품 있는 외모에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톤이 정말 엘레강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당사자인 남편은 적잖이 놀란 눈으로 근데 언제 이렇게 알아보신 거예요? 저에 대한 자료도 충분하지도 않았고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녀도 못 찾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알아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쉽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전부터 김씨 할머니가 부탁하셔서 저희도 조금씩 알아봤으니까요. 김씨 할머니는 용돈 중에 조금씩 떼서 사설단체에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알면 부담 느끼실까봐 몰래 했다면서 드디어 친엄마를 만났으니 둘이 이야기를 잘 해보라는 거예요. 남편이 좀 머뭇거리니까 그 단체 사람이라는 여자가 친자 확인 증명서까지 보여주는데 친자일 확률이 99.9%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 남편의 DNA까지 가져갔는지 정말 놀랬어요. 뭐 김씨 할머니 통해서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겠지만 너무 갑작스레 모든 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니까 한편으론 좀 무섭더군요. 어쨌든 친엄마라는 할머니는 남편에게 혹시 브로치 내가 준 거 가지고 있어요? 이러는 겁니다. 남편이 그걸 보여주니까 갑자기 그 할머니가 엉엉 울더니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단다.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네 아빠는 죽고 나는 홀몸이 돼서 너 구하려다가 이렇게 손에 화상을 입고 거기다가 사기당해서 널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단다. 이러면서 펑펑 우시는데 순간 브로치가 왜 불타 있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남편은 좀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저를 버린 고아원 이름이 뭐죠? 하면서 퀴즈 내듯이 냈는데 그 할머니가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저도 들은 적이 없어서 몰랐거든요. 할머니가 머뭇거리니까 순간 저는 거짓말이었구나 싶어서 속으로 긴가민가 했죠. 근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거기 간판이 있었나? 난 기억이 안 나네. 그냥 근처에 교회 탑이 있는 산 중턱에 있는 곳이었는데. 그 말에 남편이 갑자기 펑펑 울더니 맞아요. 거긴 간판이 없었어요. 다른 데와 달리 처음에 태풍에 간판이 떨어져 나가서 한동안 없었대요. 그래서 저를 키워주신 고아원 선생님이 간판이 없을 때 버려졌다고 해서 저를 무명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 엄마 맞아요. 고아원 이름을 모르는 게 더 정확해요. 이러는 겁니다. 과학적인 자료를 들이밀어도 눈 하나 꿈쩍 안 하던 남편이 고아원 간판 하나에 바로 인정하는 걸 보니 저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할머니와 우리 집은 점점 왕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못 믿어웠어요. 혹시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닐까 했는데 우리 집이 그렇게까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라곤 지금 있는 집하고 인쇄소 건물 그리고 김씨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 솔직히 땅으로서 값어치도 거의 없는 돌산 수준이어서 그냥 할머니 세금을 대신 내주는 꼴이었어요. 좀 더 잔인하게 표현을 하자면 김씨 할머니가 골머리 앓던 땅을 우리가 해결해준 셈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도 아닐 테니 걱정은 없었고 무엇보다 더 확실한 건 오히려 그 할머니가 우리보다 더 잘 사셨어요. 일단 사는 동네가 부유한 부촌이었고 저희를 한번 초대해 주셨는데 꽤 넓은 층에서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니 그동안 재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말씀으론 재혼도 했지만 그 이후에 이혼했고, 그때 이혼 위자료 받은 걸로 작은 장사를 했는데 그게 사업 대박이 나서 그냥 다 팔고 그 돈으로 또 어느 투자기관에 맡겼는데 그 기관하고 관계가 좋아서 그때 그 돈으로 여생을 보낸다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장사가 뭔지 알려주셨는데 꽤 유명한 기업이라 깜짝 놀랐어요. 그 기업에 시어머니가 관여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그 기업에서 다달이 감사의 사례금이 들어오는데 노인 혼자 써도 될 만큼 충분하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나이에 아직 죽진 않았어. 그 기업에서 나한테 왜 잘하겠니? 내 사업수단이 있으니 여전히 관리하는 거라고 난 생각해.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2달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린 자주 만났고 그 집에도 애들 데리고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참 많이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잘 사는 동네라 그런지 때깔마저 달랐어요. 갈 때마다 남편에게 그냥 우리도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어머니가 평생 혼자 사셨는데 쉽게 허락하시겠어? 이러면서 저를 다독일 정도였죠. 솔직히 너무 탐났어요. 나도 부모님이 어디서 짠 하고 나타나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돈벼락을 내려주면 좋겠다는 시샘이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사업 수단도 좋고 요리 솜씨도 좋고 무엇보다 유머 감각도 뛰어나서 대학생인 첫째 아들과도 말이 척척 통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우리 할머니 진짜 최고! 이러시는데 문제는 둘째였습니다. 늘 뭐가 불만인지 뾰루퉁해선 할머니를 만나고 오면 수상하다더니 뭔가 냄새가 난다더니 뭐라고 종알종알거리는데 오죽했으면 남편이 화가 나서 야 이 자식아 그딴 소리 할 거면 나가 이렇게 호통을 칠 정도였어요. 하지만 둘째는 언제나 뭔가 이상하다며 아니 왜 이제야 나타났다고 안 이상해요? 이런 말만 되풀이했죠. 그땐 철이 없어서 그런 줄로 알았는데 정말 딱 2달 정도 되는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네 사는 걸 보아하니 아직도 허덕이는 게 내가 애미로서 영 불안하구나. 차라리 내가 돈 버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내 말대로 할 거니?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 싶어서 들어보니 일단 아파트와 인쇄소 건물을 처분해서 그 돈으로 시어머니가 알고 있는 투자처에 맡기라는 거예요. 꽤나 큰 돈으로 불려줄 수도 있고 시어머니도 거기서 종잣돈 만들어서 나중에 투자했다고 하니까 솔직히 솔깃한 겁니다. 그래도 지금 사는 아파트랑 인쇄소를 팔면 당장 들어가 살 집도 없고 생활비는 어떡하나 망설이니까 이참에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 며느리 너가 우리 집 관리하면 되잖니?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게 어디인가 싶어서 순간 황홀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남편도 나쁜 제안은 아니라며 호쾌했더라고요. 저도 뭐 딱히 손해볼 장사는 아닌지라 이참에 어려운 인쇄업도 접고 시어머니처럼 배당금 비슷한 거 받으면서 살까 별의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뒤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행운에는 김씨 할머니가 계신 거였어요. 시어머니를 찾아주신 것도 김씨 할머니였고 시어머니도 틈만 나면 니네 김씨 할머니한테 잘해 이러시길래 이참에 김씨 할머니 모시고 식사 대접도 하려고 모시고 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김씨 할머니께서 니네 그 땅을 아예 가져갈 수는 없니? 이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필요도 없는 돌산인데다 세금만 저희가 내드리는 터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 땅이면서도 우리 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사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생각해보겠다고 했죠. 그러곤 외식 후에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김씨 할머니는 그것도 좀 사주고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참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고 물으면 대답은 안 하시고 계속 회피하시길래 다음에 말씀해달라고 하곤 집에 오다 보니 순간
우리 집 현관문 카드를 식사 도중에 여차저차 하다가 시어머니한테 잠시 맡겼는데 그걸 깜빡 잊고 온 게 생각나 시어머니 집으로 가고 있었죠. 헤어진 지 10분도 안 지난 시간인지라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집에 갔는데 그새 집에 아무도 없는지 문도 안 열리고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돼서 잠깐 외출 나가셨나 하며 기다리는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누구랑 통화하며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한눈에 봐도 되게 화가 나 있고 언성이 조금 높여 있더군요. 순간 직감적으로 숨을 죽이고 무슨 내용인가 몰래 숨어서 엿들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것들이 안 산대잖아. 어떡할 건데.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만들어줬으면 이제 나한테도 돈을 줘야지. 뭐? 야, 이 미친 할망구야. 너 내 불면 다 끝나는 거 알아 몰라? 지금 와서 다 불면 너나 나나 쇠고랑 차는 거야. 야, 이 미친 할망구야. 시키는 대로 똑바로 하기나 해. 걔들 돈 뜯어내면 무조건 반반이야. 알았어? 누구랑 통화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던 시어머니와는 너무 다른 모습에 좀 놀랐어요. 게다가 쇠고랑을 찬다는 둥, 돈을 달라는 둥 너무 무서워서 일단 밖에서 1시간 정도 혼자 머리를 정리하다가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머니는 잠깐만 기다리라며 혼자서 집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더니 현관 키를 주시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더군요. 어쨌든 이 말을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도 조금 의아해하더니 뭐 화나는 일이 있으셨겠지. 근데 계속 그 말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 겸 시어머니에게 근데 어머니는 고향이 어디셨어요? 그 말에 어디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 남편을 그 고아원에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시길래 일부러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하며 거기에 개울이 있잖아요. 저도 같은 고향 출신이라서 잘 알거든요. 라고 했죠. 참고로 남편이랑 저랑은 같은 출신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 그래. 그 개울 잘 알지. 나도 거기서 빨래하느라 손이 팅팅 불었어. 이러는 겁니다. 그거 참 이상했지만 착각하실 수도 있으니 그 이후에 틈만 나면 이것저것 물어봤죠. 물론 어떤 건 제가 조사해서 물어본 것도 있고 어떤 건 일부러 아는 척하며 물어봤는데 시어머니는 거의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제가 묻는 거엔 대충 대답하면서 빨리 재산 정리하고 투자하라며 종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빨리 하면 좋겠지만 부동산 정리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우리가 민기적거린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종용하고 심지어 김씨 할머니도 나서서 다 같이 살면 좋겠다고 은근히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같이 산다는 게 아니라 나는 좋은 요양원에만 보내줘. 이러시는데 점점 부담스럽더군요. 근데 결정적인 걸 둘째가 해낸 거예요. 남편은 김씨 할머니를 모시고 살 순 없고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겠다면서 몰래 몇 군데 다니면서 알아봤거든요. 근데 둘째도 남편이랑 같이 몇 번 오갔는데 둘째가 요양원 팜플렛을 보다가 갑자기 남편에게 아빠, 여기 사진 속 할머니가 우리 친할머니 아니에요? 이러는 겁니다. 사진을 보니 조금 작게 나온 사진이지만 친할머니가 맞더래요. 그래서 순간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할머니가 모델 일을 하셨나 궁금해서 요양원에 물어보니까 그건 홍보회사에서 제작한 거라며 연락처를 알려줘서 물어물어 홍보사에 전화했더니 실버 모델이라는 겁니다. 유명하진 않지만 단기 알바로 가끔 출연하는 연기자라는 겁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혼란이 와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했다더군요. 그래서 순간 TV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터라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근처 부동산에 가서 은근슬쩍 시세 물어보는 척하며 여쭈니 그 아파트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있다고요? 거기 젊은 부부들이나 가족 단위로 살 텐데 웬만한 돈 있는 할머니면 저희가 단박에 소문나서 알지요. 그럼 여기 아파트 단기로 월세 나온 게 있나요? 그건 아니고 돈 많은 부부들이나 전문직 사람들은 장기 출장 가면 아마 아는 분들에게 장기로 렌탈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런 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가 집에서 단 한 번도 자고 가라고 한 적도 없고 식사를 대접한 적도 없었거든요. 놀러 오라고 해서 가면 언제나 음식을 시켜주고 시간 늦으면 피곤하다고 얼른 가라고 하는 걸 돌이켜보니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시어머니를 만나서 금방 투자금을 마련해 오겠다고 말한 뒤 시어머니 머리카락을 몰래 가져다가 다시 친자 확인 의뢰를 했죠. 근데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불일치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씨 할머니, 시어머니 연기를 한 사기꾼 할머니, 그리고 기관에서 나왔다며 바람잡은 중년 여성이 셋이 짜고서 우리들을 노린 거였어요.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몇 군데 다리를 걸쳐놓고 사기를 치려고 했더군요. 우리는 친어머니라고 했고 다른 데는 나이 많은 교수라고 속이고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 말을 들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 아니 그 사기꾼 할망구를 패대기 치려고 했는데 경찰이 말리고 아주 난장판이 됐죠.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할망구들의 사기 행각이 다 드러났는데요. 근데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김씨 할머니의 가족은 이민 간 적도 없고 그렇게 어렵게 살던 것도 전과가 많아서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온 거였습니다. 정말 믿을 사람이 없더군요. 그 시어머니 역할을 한 할망구도 사기 전과가 있었고요. 다들 한탕 해먹으려고 작정하고 여기저기 사기의 손을 뻗친 후였더라고요. 물론 사기로 전부 신고해서 할머니 둘은 지금 재판받는 중이고요. 중간책 아줌마는 도주해서 아직 못 잡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완전히 멘붕이 와서 한동안 브로치만 보면 펑펑 울더니 요즘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도대체 사기를 치려면 돈 많고 빽 있는 사람 등쳐먹지 왜 하필 아무것도 없이 평생 모은 돈을 사기치려 하는지, 그 나이에 고작 할 짓이 사기밖에 없는지 정말이지 그 노인네들이 밉고 저주를 퍼붓고 싶지만 그래도 사기 피해를 안 당한 게 어디냐며 가족끼리 위안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사람 믿고 사람의 호의를 베풀지 마세요. 그러다가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솔직히 글이 너무 길어져서 줄이다 보니 중간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어요. 그래도 제 마음과 제가 겪은 고통은 잘 전달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